한국은 계약 위반에 대해 즉각 해명하시오. 테이블을 쾅 치는 소리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알 나흐얀 대령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순간 회의장 공기는 얼어붙었죠. 그런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국 대표단이 씩 웃으며 말을 던졌습니다. 역시 우리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한국 무기는 믿을 수 없다니까요. 중국, 제정신이 아니군요.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180도 급변했습니다. 계약 위반한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 앞에 줄을 섰고 한국은 더 이상 없어서 못 판다며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희 한국이 계약 위반을 했다고요. 다들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 제발 그만 돌아들 가세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알라흐얀 대령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사막기지 전체에 울려 퍼졌죠. 47km라고요? 계약서에는 40km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 아닙니까? 한국 기술진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서로 당황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희도 이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다른 UAE 장교가 끼어들었습니다. 스펙을 조작한 것 아닙니까? 7km나 차이가 나는데 몰랐다고요? 미사일 발사 시험장에서 벌어진 이 광경을 보며 저는 25년 군사분석 경력 중 가장 기이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무기 성능이 더 좋아서 싸우는 상황이라니요. 참 어이가 없었죠. 잠깐 제가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군사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25년간 영국 국방부 무기평가국에서 15년, 나토 합동무기 시험 프로그램에서 7년, 그리고 최근 3년은 중동과 아시아 군사시장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죠. 독일 바덴비르텐베르크 혹한 시험장에서 러파르트 2A7 전차의 영하 40도 기동 시험을 받고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서 아이언돔의 다층 방어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네바다 사막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시험에도 참여했죠. 30개국 이상의 무기 시험 현장을 누벼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아랍 사막 한복판에서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죠. 2023년 11월 15일 오전 8시 UAE 두바이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무기 시험 참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UAE 국방부에서 한국산 천공 미사일 성능 평가에 국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천공 미사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라고 하니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지난 20년간 봐온 한국 무기들은 대부분 가성비 위주였거든요. 또 저렴한 대체자이겠지. 그게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인데도 섭씨 35도였어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전용 버스를 타고 사막 기지로 향했습니다. 2시간 거리였죠. 버스 안에서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천공 미사일 공식 스펙 사거리 40km, 명중률 80%, 탄두 중량 18kg. 나쁘지 않지만 혁신적이지도 않은 수치였습니다. 미국 FIM 중시티 스팅어나 독일 아이리스 TSL에 비하면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궁금해서 UAE 국방부 담당자인 알 마크툼 소령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 제품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가 답했어요. 아, 역시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거겠네요. 하지만 사막 기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지는 지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평평한 모래땅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임시 건물들과 발사시설, 그리고 각종 측정 장비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11월 중순인데도 찜통 같은 더위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 알갱이들이 얼굴을 따끔하게 때렸죠. 그런데 한국 기술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두 8명 정도 왔는데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특히 팀장으로 보이는 40대 중반 남성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혹시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제가 한국 팀장에게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좀 긴장되네요. 긴장! 단순한 시험인데 왜 이렇게 긴장할까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무기 시험들은 대부분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였거든요. UAE 측에서는 알나흐얀 대령이 시험을 총괄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장교로 눈빛이 매우 날카로웠어요. 그는 한국 팀을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대로 정확히 시험하겠습니다. 사거리 40km, 명중률 80%.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팀장이 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천공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됐어요. 길이 4m 정도의 흰색 미사일이었습니다. 끝부분이 뾰족하고 중간에 작은 조종 날개들이 달려 있었어요. 딱히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다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들과 큰 차이가 없었죠. 발사대 설치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때문에 정밀 장비들을 계속 점검해야 했거든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 GPS 좌표 확인, 레이더 보정까지 모든 과정을 3번씩 반복했습니다. 40km 지점에 표적이 설치됐어요. 가로 세로 5m짜리 거대한 철제 패널이었는데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쌍안경으로도 간신히 작은 점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정말 멀군요. 옆에 선 프랑스 분석가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40km면 상당한 거리죠. 제가 답했습니다. 사막에서는 더욱 어려울 거예요. 오후 3시, 드디어 첫 발사 시간이 됐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한국 기술진이 외쳤어요. 모든 사람이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UAE 장교들, 국제 참관단, 언론진까지 약 50여 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알나흐얀 대령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Think 2, 3, 2, 1, 발사!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천공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발사대에서 하얀 연기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어요. 미사일은 흰 연기꼬리를 그리며 사막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마하 2 이상은 되어 보였습니다. 추적 중 레이더 담당자가 외쳤어요. 20초 경과, 30초 경과, 40초 경과. 그때 멀리서 쿵 하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40km 지점을 바라봤어요. 명중 확인! 관측팀이 소리쳤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첫 발사 성공이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죠. UAE 장교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데이터 담당자가 측정 장비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몇 번이나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다른 동료를 불렀어요. 이상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알나흐얀 대령이 성큼 다가갔습니다. 미사일이 47km 지점에서 명중했습니다.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47km? 40km보다 7km나 더 멀리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GPS 좌표를 3번 확인했는데 맞습니다. 47km입니다. 측정 오류 아닙니까? 다른 장교가 끼어들었어요. 아닙니다. 레이더 추적 데이터도 동일합니다. 그 순간 UAE 장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계약서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 기술진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도 예상 못한 결과입니다. 예상 못했다고요? 알나흐얀 대령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스펙을 잘못 알려주신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속이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25년간 봐온 무기 시험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스펙보다 성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더 좋아서 싸우고 있다니요. 이건 정말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안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측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결과는 49.8km, 또 40km를 넘어섰어요. UAE 장교들이 모여서 격렬하게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어로 대화했지만
목소리 톤으로 봐서는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죠.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스펙을 조작했습니다. 우리를 바보로 아십니까? 한국 기술진들은 완전히 위축됐어요. 뭔가 해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팀장은 계속 본국과 통화하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시험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5.9km. 계속해서 40km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중국 군사 매체 알림이 떴어요. 역시 한국 무기는 서류뿐이었다. UAE 사막에서 스펙 조작 의혹 제기. 빠르네요. 벌써 소식이 새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은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건 조작이 아니라 정반대 상황이었거든요. 내일 긴급 회의를 갖겠습니다. 알 나흐얀 대령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팀장은 휴대폰으로 계속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40km 스펙의 미사일이 47km까지 날아간다. 이건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한국 측은 당황하고 UAE 측은 화를 내는 걸까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뭔가 중요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 무기 시장을 뒤흔들 대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사막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두바이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47km 수치로 가득했죠. 25년간 무기 분석가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림음에 잠이 깼어요. 메시지가 수십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동료 분석가들과 언론사에서 온 것들이었죠. 마이클 UAE 천공 미사일 시험 어떻게 된 거야? 중국 언론에서 난리인데? 스펙 조작 의혹이 사실이야? 현장에 있었다면서? 인터뷰 가능해? 벌써 소문이 이렇게 퍼졌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용했던 로비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기자들, 외신 기자들, 그리고 각국 군사 전문가들까지 몰려들어 있었죠. 한국 기술진들은 어디 있습니까? 스펙 조작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이 저를 보더니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노 코멘트라고 하며 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어디 갔을까요? 어제 저녁까지 로비에서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새벽 일찍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하더군요.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옆에 선 독일 무기업체 관계자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UAE 국방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오늘 오전 10시에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어제 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 회의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반드시 참석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중동 최대 군사 포럼인 디펜스 미들 이스트에는 이미 수십 개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 믿을 수 있는가? 천공 미사일 스펙 조작 의혹 또 다른 사기인가? UAE는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나? 후회하고 있을 것. 댓글들도 상당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역시 값싼 무기는 이유가 있다. 스펙을 믿고 샀더니 완전히 다르네. 이제 중동에서 한국 무기는 끝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중국 SNS의 반응이었습니다. 웨이보에는 이미 관련 게시글이 수천 개 올라와 있었어요. 한국 무기 또 사기쳤네. KKK. 이제 중동은 우리 차례다. 한국이 중국 따라잡겠다고? 웃기네. 사기 무기 팔다가 들킨 한국 KK. 중국 네티즌들이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한국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듯이 조롱하고 있었어요. 중국 관영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중동에서 신뢰 추락, 허위 스펙으로 무기 수출, 한국의 민낯, 중동 시장에서 밀려나는 한국, 기회는 중국에게
하지만 이들은 모두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스펙보다 성능이 더 좋았던 게 문제였는데 마치 성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었어요. 아침 10시 UAE 국방부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제보다 훨씬 더 차갑고 긴장되어 있었어요. 알나흐얀 대령을 비롯해 고위 장교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어제 시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령이 말했습니다. 확실히 예상과 다른 결과였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예상과 다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스펙 조작이라는 뜻입니까?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요.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분명 미사일은 40km보다 훨씬 멀리 날아갔어요. 하지만 그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죠. 한국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까? 오늘 오후에 공식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UAE 정보부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대령님, 인터넷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가 보고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게시글들이 보였어요. 한국 무기에 대한 의혹과 비난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한국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무기를 홍보하고 있어요. 정말로 중국 무기 업체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개 업체에서 UAE에 영업 제안서를 보내왔다고 하더군요. 우리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한 장교가 물었어요. 일단 보류입니다.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추가 도입은 중단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 방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UAE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게 뻔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BBC에서 온 전화였어요. 앤더슨 박사님, 현재 UAE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무기 스펙 조작 의혹에 대해 인터뷰가 가능하십니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한 코멘트라도. 죄송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하니 로비가 더욱 혼잡해져 있었어요. 각국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한국 기술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어요. 완전히 잠수탄 것 같은데요? 옆에 선 프랑스 분석가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즉시 해명에 나섰을 텐데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어 보였거든요. 오후 3시 한국 방산업체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실망스러웠어요. 현재 데이터를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상세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딱 2줄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형식적이고 방어적인 톤이었어요. 이 성명이 나오자 인터넷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역시 할 말이 없나 보네. 변명할 시간을 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 한국 무기는 끝이다. 유럽 군사 분석가들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 대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기술력보다는 마케팅에 의존하는 것 같다. 중동 시장에서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 저는 호텔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뭔가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우연히 호텔 레스토랑에서 UAE 장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어제 시험장에 있었던 알자베드 중령이었어요. 앤더슨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성능이 더 좋은 게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계약서와 다르다는 게 문제죠. 그렇겠군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이것을 기회로 보고 있어요. 기회요? 더 좋은 성능을 똑같은 가격에 얻게 된 거잖아요. 나쁠 게 없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UAE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한국 측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국제 여론은 한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진실은 오직 현장에 있었던 우리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었죠. 한국 기술진들이 대체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숨기고 있는 건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뭔가 답이 나올까? 하지만 모래바람보다 더 빠르게 퍼진 의혹의 바람은 쉽게 잠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단 몇 초의 미사일 발사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한국 무기에 대한 세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UAE 천공 미사일 사건이 국제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때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카타르였어요. 정확히는 한국 강원도 산악지대였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UAE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5일 후였죠. 저는 갑작스럽게 카타르 국방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긴급히 한국에 가서 우리 전차 부대 훈련을 참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요? 무슨 훈련입니까? 우리 레오파르트 전차 부대가 한국군과 합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카타르는 중동에서도 손꼽히는 부자 나라입니다. 특히 군사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곳이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독일에서 들여온 레오파르트 2A7 전차였습니다. 카타르는 이 전차를 무려 60대나 도입했어요. 대당 500억 원이 넘는 세계 최고급 전차였습니다. 사막 전용으로 특별 개조까지 마쳤죠. 에어컨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래 필터를 추가하고 사막 지형에 맞는 궤도로 교체했습니다. 카타르 군 내부에서는 이 레오파르트를 사막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이 전차를 능가할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게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한국에서 훈련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한국군이 제안한 극한 환경 적응 훈련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사막이 없지만 대신 혹한 산악습지 등 다양한 극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산악지대는 겨울철 혹한과 험준한 지형으로 유명하죠. 한국군은 이곳에서 사막과 비슷한 환경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겨울 산악지대의 메마른 바람과 모래 먼지가 중동 사막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측 설명이었어요. 카타르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러파르트 전차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시에 한국군과의 군사 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11월 22일 인천공항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카타르 장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전차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K2 흑표라고 하던데요. 카타르 알탄이 대령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러파르트와는 비교가 안 되죠. 어떤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입니다. 가격도 2배 차이 나고 기술력도 독일이 훨씬 앞서 있어요. 카타르 장교들의 눈에는 K2는 그냥 신참에 불과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존재였죠. 강원도 훈련장에 도착하니 공기가 정말 차가웠습니다. 영하 15도의 혹한이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얼어붙은 모래와 눈이 섞여서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게 사막과 비슷하다고요? 카타르 장교 한 명이 의아해했어요. 온도는 다르지만 건조함과 바람의 강도는 비슷합니다. 한국군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모래바람을 재현한 특수시험장이 있어요. 훈련장 한쪽에는 정말로 거대한 모래바람 시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중동 사막의 모래바람을 인공적으로 재현하는 장치였어요. 바람의 강도와 모래 농도까지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카타르 러파르트 전차 6대가 일렬로 서 있었어요. 거대하고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길이 10m, 무게 63톤의 강철 괴물들이었죠. 사막 위장색으로 칠해진 차체가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타니 대령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장거리 사격이었습니다. 5km 지점에 표적을 설치하고 모래바람 속에서의 명중률을 측정하는 것이었어요. 모래바람 시뮬레이터가 가동됐습니다. 순식간에 훈련장이 황사로 뒤덮였어요. 시야가 100m도 안 되게 흐려졌습니다. 발사 준비, 레오파르트 전차에서 무전이 들렸어요. 쾅! 배비시민빈한 활강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어요. 명중! 관측팀이 외쳤습니다. 역시 러파르트입니다.
카타르 장교들이 환호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사격도 성공했습니다. 6발 중 4발이 명중했어요. 67% 명중률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과였죠. 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알타니 대령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훈련장 반대편에서 엔진음이 들려왔습니다. 깊고 굵직한 소리였어요. 모래바람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검은 차체의 K2가 모래바람 속에서 질주해 오고 있었어요.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언덕을 평지처럼 오르내리며 기동하고 있었죠. 저게 K2입니까? 카타르 장교 한 명이 물었어요. 네, 우리 주력 전차입니다. 한국군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K2는 러파르트보다 조금 작았어요. 길이 9.7m, 무게 55톤으로 상당히 날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타르 장교들의 관심은 별로 없어 보였어요. 한번 같이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한국 측에서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비교해 보죠. 알타니 대령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같은 조건에서 사격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K2도 5km 지점의 표적을 향해 사격했어요. 모래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됐어요. 그런데 K2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쾅! K2에 120mm 활강포가 불을 뿜었어요. 명중! 두 번째도 명중, 세 번째도 명중. K2는 6발 모두를 명중시켰습니다. 100% 명중률이었어요. 카타르 장교들이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운이 좋았나 보네요. 한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기동성 시험에서 벌어졌습니다. 훈련장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모래 언덕들이 있었어요. 높이 5m 정도의 가파른 언덕들이었습니다. 중동 사막의 모래 언덕을 재현한 것이었죠. 레오파르트가 먼저 시험했습니다. 무게 63톤의 거대한 차체가 모래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워 보였습니다. 궤도가 모래에 빠지면서 속도가 느려졌어요. 이게 모래인가요? 레오파르트 조종수가 무전으로 물었어요. 특수 제작한 인공 모래입니다. 중동 사막과 같은 밀도로 만들었어요. 한국 측이 답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모래 언덕을 겨우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이번엔 K2의 차례였습니다. K2가 모래 언덕 앞에 섰어요. 그리고 갑자기 가속을 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언덕을 향해 돌진했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카타르 장교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K2는 마치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듯 유연하게 모래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뛰어오르고 착지하고 다시 뛰어오르고.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저게 가능한가요? 알타니 대령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K2는 5개의 모래 언덕을 연속으로 넘어갔어요. 러파르트가 1개 넘는 시간에 5개를 넘어간 거였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카타르 장교들이 당황했어요.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2가 모래 언덕을 넘나들면서 동시에 사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프하면서 쏘고 착지하면서 쏘고.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포탄이 표적에 명중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카타르 장교 한 명이 소리쳤어요. 기동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쏠 수 있죠? 한국군 담당자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K2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요. 카타르 장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자신들의 자부심인 러파르트가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거든요. 사막이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성능이 나올 수 있죠? 알타니 대령이 의아해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든 지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 측이 설명했어요. 사막, 산악, 평지, 습지.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됐거든요. 하지만 사막에서 실제로 운용해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어도 시뮬레이션과 설계 기술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카타르 장교들이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종 비교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레오파르트와 K2가 동시에 5km 거리의 표적을 향해 연속 사격하는 것이었어요. 모래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조건에서 말이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파르트 10발 중 6발 명중 60%, K2 10발 중 9발 명중 90%. 기동성에서도 K2가 압도적이었어요.
같은 코스를 도는데 K2는 레오파르트보다 30% 빨랐습니다. 이럴 수가. 알타니 대령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막의 왕이라고 자부했던 레오파르트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막이 없는 나라에서 만든 전체계 말이죠. 훈련이 끝난 후 카타르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충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 사막이 없다고 하셨죠? 네,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막 전용으로 개조한 우리 러파르트보다 사막에서 더 강할 수 있죠? 한국군 담당자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오히려 경험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놀라운 반전을 목격했습니다. 사막이 없는 나라가 사막의 왕을 압도한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카타르 장교들은 조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어요.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타니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UAE 천공 미사일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한국 무기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였잖아요. 이번 K2 전차 사건과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험이 없었지만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신참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에 새로운 왕이 등장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곧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었습니다. 카타르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호텔 방에서 2개의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UAE 천공 미사일 시험 데이터가, 다른 하나에는 카타르 K2 전차 시험 결과가 띄워져 있었죠. 2개의 완전히 다른 사건이었지만 뭔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25년 경력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먼저 수치부터 비교해 봤습니다. UAE 천공 미사일, 공식 스펙 사거리 40km, 명중률 80%, 실제 성능 사거리 47km, 명중률 100%, 성능 향상률 사거리 17.5%, 명중률 25%, 카타르 K2 전차, 예상 성능 러파르트 대비 동등하거나 약간 하위, 실제 성능 사격 명중률 90%, 무의 60%, 기동성 30% 우수, 내 성능 향상률 명중률 50%, 기동성 30%. 그래프를 그려보니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둘 다 공식 스펙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동일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두 사건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환경 조건이었습니다. UAE는 사막, 카타르 훈련은 사막 시뮬레이션. 둘 다 한국 무기들이 처음 경험하는 환경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낯선 환경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 거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국 국방부 시절 동료인 제임스 윌슨이었습니다. 마이클, 지금 중동에 있다고 들었어. 한국 무기 관련해서 말인데 무슨 일이야? 우리 쪽에서도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어.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 시험했는데 결과가 예상과 달랐다고. 어떻게 달랐는데? K9 자주포인데 공식 사거리보다 훨씬 멀리 날아갔다는 거야. 마치 너희가 본 미사일처럼 말이야.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제임스,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 그게 에스토니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험에서 말이야. 정말?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난리야.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이었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분석가 하인츠 밀러였어요. 앤더슨, 자네 지금 중동에서 한국 무기 보고 있다지? 맞습니다. 우리도 한국 무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네. 상당히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 어떤 패턴입니까? 한국 무기들이 실전 환경에서 공식 스펙을 크게 상회하는 성능을 보인다는 거야. 마치 의도적으로 성능을 숨기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하인츠의 말이 제 추론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측정 오류가 아니었어요. 혹시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한국의 시험 환경에 뭔가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네. 실제 성능을 제대로 테스트할 수 없는 조건 말이야.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호텔 복도에서 한국 기술진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번 일로 국내 시험의 한계가 완전히 드러났네. 평지 테스트만 가능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사거리도 제대로 못 쟀잖아. 40km가 최대였으니까 평지 테스트.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국토 특성상 장거리 무기 시험에 제약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평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 군사 분석가들이 모이는 비공개 온라인 포럼에 흥미로운 글이 올라왔어요. 한국 무기의 숨겨진 성능, 패턴 분석. 글쓴이는 미국 랜드 연구소의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최근 6개월간 한국 무기들이 해외에서 보인 성능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다고 했어요.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해외 실전 환경에서 공식 스펙보다 평균 20에서 30% 뛰어난 성능을 보임. 특히 장거리 타격 무기와 기동 장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짐. 이는 한국 내 시험 환경의 물리적 제약 때문으로 추정됨. 댓글들도 뜨거웠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성능 은폐가 아니라 시험 환경의 한계였던 것 같다. 한국은 국토가 좁아서 장거리 무기 시험이 어렵지 않나? 산악 지형이 70%라고 하던데 평지 시험장 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점점 퍼즐이 맞춰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무기들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숨긴 게 아니라 진짜 성능을 보여줄 환경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국제 방송에 출연해서 정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 무기들의 소위 숨겨진 성능은 환경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군사대학의 왕 교수가 말했어요. 사막이나 특수 환경에서만 성능이 좋아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성능이 중요하죠. 환경만 바뀌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의 주장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환경 적응력이야말로 진정한 기술력 아닌가요? 그날 오후 UAE 국방부에서 비공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고위 장교들과 소수의 국제 전문가들 뿐이었어요. 알 나흐얀 대령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천공 미사일 추가 도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한 장교가 손을 들었어요. 스펙 불일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논의할 핵심입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다른 일부는 오히려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고위 장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능이 더 좋은 게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계약 조건과 다릅니다. 그럼 계약을 수정하면 되죠. 더 좋은 조건으로 말입니다. 이 대화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UAE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걸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회의 후 복도에서 한 UAE 장교가 저에게 귀띔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스펙이 아니라 실전 성능을 더 중시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 무기들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서류상 숫자보다는 실제 전장에서의 성능 말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상황의 진짜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성능 논란이 아니었어요. 무기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UAE 천공 미사일 사건, 카타르 K2 전차 사건,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 보고된 한국 무기 성능 향상 사례들, 모든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실전 환경에서 진짜 실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지금까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이었어요. 왜 숨겼을까? 아니, 왜 밝혀야 했을까?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 것인가였죠. 그리고 그 설명이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1월 25일 오전 9시 UAE 국방부 지하 회의실에서 극비 브리핑이 열렸어요. 참석자는 UAE 고위 장교들과 한국 방산 관계자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소수의 국제 전문가들 뿐이었습니다. 총 15명 정도였죠. 회의실 입구에는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고 휴대폰과 녹음기기는 모두 반납해야 했어요.
이런 삼엄한 보안은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 방 안에서 모든 의문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알 나흐얀 대령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역력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천공 미사일의 성능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천공 미사일 실전 성능 분석 결과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김 부장이라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엔지니어가 나섰어요. 그는 지난 며칠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UAE 사막 환경에서의 천공 미사일 성능. 사거리 60조 2km. 명중률 100% 15발 중 15발 명중. 비행 안정성 99.8%.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60km라고요? 처음 발표된 47km보다도 훨씬 더 멀리 날아간 거였어요. 그래프가 튀어올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잠깐만요. UAE 장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60km라니요? 처음 측정에서는 47km였지 않습니까? 처음 측정은 최소 거리였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표적을 40km에 설치했기 때문에 미사일이 그 지점에서 자폭하도록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진짜 사거리는 60km라는 말입니까? 최소 60km입니다. 더 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공식 스펙 40km에 1.5배가 넘는 성능이었거든요. 알 나흐얀 대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김 부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장거리 무기 시험을 위한 평지가 매우 부족하죠. 스크린에 한국 지형도가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산과 언덕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국내에서 가능한 최대 시험 거리는 40km였습니다. 더 이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산에 가로막혀서 말입니다. 그럼 실제 성능을 모르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프랑스 분석가가 물었어요. 시뮬레이션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은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공식 스펙을 40km로 발표한 겁니다. 그들의 고백은 짧았지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불신이었는데 점차 놀라움과 이해로 바뀌어갔습니다. 잠깐만요. 한 UAE 장교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더 좋은 무기를 더 싼 값에 산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또 다른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명중률 분석이었어요. 환경별 명중률 비교. 한국 내 평지 시험장 80%, UAE 사막 환경 100%. 왜 사막에서 명중률이 더 높나요? 저도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사막의 대기 밀도와 바람 패턴이 오히려 미사일 비행에 유리했습니다. 한국 측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설계할 때 상정한 최적 환경에 가까웠거든요. 설계할 때부터 사막을 염두에 두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사막, 평지, 산악, 해안가. 어떤 조건에서도 최고 성능을 발휘하도록 말이죠.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지형적 한계를 기술적 혁신으로 극복했다는 걸 말이죠. 그때 알 나흐얀 대령이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려주셨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숨기셨죠? 김 부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미사일은 공식 스펙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라고 말하면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도 그렇네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제는 다를 수 있거든요. 사막에서 처음 시험해 보고서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때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심에서 감탄으로, 분노에서 존경으로 변한 거였어요. 성능 보너스. 그 단어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알마크툼 소령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건 사기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40km 가격에 60km 성능을 얻은 거잖아요?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축제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추가 주문을 논의해야겠습니다. 알 나흐얀 대령이 말했어요. 얼마나 더 주문하시겠습니까? 원래 계획의 2배로 하죠. 이런 성능이라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무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스펙보다 실전 성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회의 후반부에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공개됐습니다. 천공 미사일 다양한 환경 시험 결과 군 사막 UAE 사거리 60.2km, 명중률 100%, 고습 열대 시뮬레이션 사거리 58.77km, 명중률 95%, 극한 추위 시뮬레이션 사거리 59.1km, 명중률 98%, 강풍 환경 시뮬레이션 사거리 57.3km, 명중률 92%, 모든 환경에서 공식 스펙 40km를 크게 상회하는 성능을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관된 고성능이 가능한가요? 독일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설계 철학이 다릅니다. 김 부장이 자부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의 환경에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실제 사막 경험이 없는데도 가능했나요? 오히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국 무기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알 나흐얀 대령이 물었어요. 김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공식 스펙은 최소 보장 성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실제로는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실전 성능을 공개하겠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회의실에서 무기 산업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말이죠. 복도에서 알 마크툼 소령이 제게 다가왔어요. 앤더슨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을 속인 게 아니라 보너스를 준 셈이니까요. 이제 다른 한국 무기들도 재평가해야겠네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K2 전차, K가운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모든 한국 무기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펙 불일치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무기 평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형적 한계를 기술적 혁신으로 극복했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무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정직함이었습니다. 성능을 과장하지도 숨기지도 않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25년 경력상 가장 특별한 하루였다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무기 분석가로서 이런 반전을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UAE 천공 미사일 사건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고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거든요. UAE에서의 천공 미사일 진실 공개 이틀 후 저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브리핑에 초대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카타르였어요. 11월 27일 오후 카타르 국방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한국 K2 전차에 대한 기술 브리핑이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십니까? 언제 말입니까? 내일 오전입니다. 매우 중요한 회의이니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카타르도 UAE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강원도에서 목격한 K2 전차의 놀라운 성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카타르 국방부 지하 브리핑룸에 도착했습니다. UAE와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의 보안이 적용된 곳이었어요. 참석자는 카타르 고위 장교들과 한국 방산 엔지니어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소수의 전문가들 뿐이었습니다. 이번엔 그들이 숨기지 않을 차례였습니다. 알타니 대령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강원도 훈련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주 한국에서의 훈련 결과는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현대로템의 박수석이 나섰어요. 4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엔지니어였습니다. 카타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K2 전차의 실제 성능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K2 흑표 전차, 강원도 사막 시뮬레이션 환경 성능, 5km 장거리 사격 명중률 92%, 23발 중 21발 명중, 모래언덕 기동속도 평균 시속 45km, 연속 기동시간 8시간 무정비 운용 가능, 동시 사격 기동 명중률 85%, 수치가 러파르트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A7의 같은 조건 성능과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월등했거든요. 카타르 알카드 중령이 질문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사막 전용으로 특별 개조한 모델입니다. K2는 표준형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별한 사막용 개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능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박수석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막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대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지형도가 나타났습니다. 산악 70%, 평지 30%의 험준한 지형이었어요. 혹한 산악 습지, 해안가.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에 모든 극한 환경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K2 전차의 개발 과정이 보였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든 지형 적응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막만을 위한 전차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 성능을 발휘하는 전차를 만들려고 했죠. 그들의 무기는 경험이 아니라 상상력에서 탄생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K2 전차의 전천 후 설계 기술 1. 적응형 형하장치 지형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서스펜션 2. 다중 환경 엔진 극한 온도와 습도 변화에 대응하는 파워팩 3. 지능형 사격 통제 기동 중에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한 시스템 4. 모듈러 방어체계 위협에 따라 장갑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설계. 실제 사막에서 시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수석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알타니 대령이 의아해했습니다. 시뮬레이션만으로 이런 성능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오히려 실제 경험에 의존하면 고정관념에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계했습니다. 더 놀라운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환경별 K2 전차 성능 시뮬레이션 결과 시투어셀 사하라 사막형 환경 기동성 95%, 사격 정확도 90%, 시베리아 극한 추위 기동성 93%, 사격 정확도 88%, 동남아 정글 환경 기동성 91%, 사격 정확도 92%, 중동 산악 지형 기동성 97%, 사격 정확도 94%, 모든 환경에서 90% 이상의 성능을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관성이 가능하죠? 제가 질문했습니다. 설계 철학이 다릅니다. 박수석이 설명했어요. 특정 환경에 특화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의 공통 요소를 찾아서 그것에 최적화한 겁니다. 공통 요소라면 중력, 마찰력, 공기 저항. 이런 물리 법칙들은 어디서나 동일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기본 원리에 충실하게 설계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경험 대신 과학을 택한 접근법이었어요. 카타르 측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데이터를 보고는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러파르트와 직접 비교 시험을 해볼 수 있습니까? 알카드 중령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실제 사막에서 말입니다. 카타르 사막에서요. 이 제안에 한국 측이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회의 중반부에는 더욱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나왔습니다. 레오파르트 2A3 vs K2 흑표 성능 비교. 거의 모든 항목에서 K2가 앞섰어요. 사막의 왕이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알타니 대령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독일은 수십 년간 전차를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한국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박수석이 답했어요.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처음부터 새로 설계할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관점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독일은 유럽 평지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했지만 우리는 모든 지형을 동등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K2가 독일에서 시험하면 어떨까요? 유럽 평지에서 말입니다.
아마 레오파르트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극적인 차이는 없을 거예요. 왜죠? 레오파르트는 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환경이 바뀌면 K2가 더 유리해집니다. 이 설명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K2는 특정 환경의 왕이 아니라 모든 환경의 강자였던 거예요. 회의 후반부에는 카타르의 미래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K2 전차 도입을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알타니 대령이 발표했어요. 얼마나 도입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20대를 추가로 주문하고 사막 시험 결과에 따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러파르트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행 운용하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더 뛰어난 쪽을 선택하겠죠. 이것은 카타르에게도 큰 결정이었어요. 독일과의 전통적인 방산협력 관계를 재고하는 것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박수석이 인상 깊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넘어 상상 속 전장을 설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알타니 대령이 물었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최악의 환경을 가정하고 설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는 항상 여유가 있죠. 이 철학이 바로 한국 무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최악을 가정하고 최선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알카드 중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됩니다. 한국 무기들이 왜 예상을 뛰어넘는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말입니까? 그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경험 대신 상상력을, 특화 대신 범용성을 택한 거죠.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오늘 회의의 의미를 곱씹어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설명회가 아니었어요. 무기 개발 철학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물리적 제약을 창의적 발상으로 극복했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냈어요. 사막이 없어서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된 거였습니다. K2는 더 이상 신참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새로운 왕이었고 나아가 모든 지형의 지배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곧 전 세계 전차 시장을 뒤흔들 것이었습니다. UAE와 카타르에서의 진실 공개 이후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12월 첫째 주, 중동 전역에서 연쇄 반응이 시작됐어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한 나라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UAE였어요. 진실 공개 이틀 후인 11월 27일 UAE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천공 미사일 추가 계약을 즉시 체결한다. 기존 계획의 3배 규모로 확대한다. 3배라고요? 원래 50발 도입 예정이었는데 150발로 늘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만 3천억 원이 넘었어요. 알-나으얀 대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펙이 아니라 실전 성능을 산다. 천공 미사일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동 다른 국가들도 즉시 반응했습니다. 카타르는 11월 29일 K2 전차 도입 확대를 공식 발표했어요. 기존 러파르트 전차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고 K2 흑표 전차 40대를 추가 도입한다. 40대면 2조 원이 넘는 계약이었습니다. 카타르로서는 엄청난 결단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2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긴급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우디는 중동 최대 군사 강국입니다.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뜻이었어요. 12월 3일에는 오만이, 12월 4일에는 쿠웨이트가 잇따라 한국 무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추가 계약 소식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제가 두바이에 머물면서 지켜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방산업체 사무소 앞에는 매일 중동 각국 대표단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현지 한국 영사관 직원이 말했더군요. 하루에 5에서 6개국 대표단이 방문해요. 그런데 정작 유럽과 아시아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독일 라인 메탈과 크라우스 마파이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중동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었거든요. 12월 5일 독일 방산업체 관계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앤더슨,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인츠 밀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 말입니까? 우리가 30년간 구축해온 중동 시장 점유율이 흔들리고 있어요. 카타르는 레오파르트 추가 도입을 취소했고
UAE도 유럽 미사일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시장 경쟁이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문제는 속도예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응할 시간도 없이 말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탈레스와 MBDA 같은 업체들이 중동 계약 일부를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시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즉시 한국 무기 기술 분석에 착수했어요. 방위성 산하 기술연구본부에서 긴급 TF를 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어요. 초기의 조롱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12월 6일 중국 관영 매체들이 갑자기 논조를 바꿨어요. 한국 무기 기술력 재평가 필요, 환경 적응력, 무기 성능의 새로운 기준, 중국도 다환경 대응 무기 개발 가속화해야. 조롱하던 중국 네티즌들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술 무시하면 안 되겠는데? 우리도 저런 전천후 무기 만들 수 있나? 환경 적응력에서는 한국이 앞서는 것 같다. 러시아도 움직였습니다. 12월 7일 러시아 군사매체 즈베즈다에서 특집 기사를 냈어요. 한국, 신흥방산 패권국으로 부상, 다환경 적응 무기로 새로운 표준 제시. 러시아도 한국 모델 연구 필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군사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였어요. 12월 10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IDX 2023 국제방산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박람회에서 제가 목격한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부스 앞은 인산인해였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부스 앞에는 수십 개국 장교와 무기 전문가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인기 있는 음식점 앞 같았어요. 실전 성능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까? 환경별 성능 비교표가 있나요? 스펙이 아니라 실제 운용 결과를 원합니다. 모든 질문이 비슷했어요. 이제는 공식 스펙보다 실전 성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 업체들의 부스는 상대적으로 한산했어요. 특히 독일 부스는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방문객이었습니다. 뭔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네요. 독일 관계자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중국 부스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거의 방문객이 없었어요. 몇몇 중국 관계자들이 한국 부스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부스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건 K-시리즈 통합 전투 체계였어요. K2 전차, K-마운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천공 미사일을 하나로 연결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모든 무기가 실전에서 스펙 이상의 성능을 보였습니까? 이집트 장교가 물었어요. 네, 모두 그렇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통합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하루 종일 반복됐어요. 박람회 둘째 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면 우리 열대 기후에도 적합하겠네요. 방글라데시 대표가 말했습니다. 몬순 기후에서도 성능이 보장됩니까? 필리핀 장교가 물었어요. 한국 측 답변은 일관됐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최고 성능을 보장합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집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받은 상담 요청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계약 의향서만 50억 달러어치가 넘었어요. 한국이 방산 수출 5위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람회 후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어요. 예상했던 반응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UAE와 카타르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실전 성능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을 완전히 바꿀 예정입니다. 더 이상 스펙만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한국 방산업계의 근본적 변화였습니다. 가성비에서 최첨단 고성능으로 브랜드가 전환되고 있었어요. 줄을 선 장교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박람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폴란드 장교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펙이 아니라 실전을 원합니다. 한국 무기가 그것을 증명했어요. 이 말에 주변 각국 장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전 세계적인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람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무기는 저렴한 대안 정도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혁신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불이 나도록 울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지난 한 달을 정리해 봤습니다. UAE 사막에서 시작된 작은 의혹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드는 대변혁으로 이어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강한 나라였어요. 방산 분야에서만큼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거든요. 세계 지도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새로운 군사기술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는 과정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 유럽 등 기존 강국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바로 상상력과 혁신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군사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저는 완전히 바뀐 세상을 목격했습니다. 불과 4개월 전 UAE 사막에서 시작된 작은 의혹이 이제는 전 세계 군사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역사적 사건이 되어 있었어요. 컨퍼런스 첫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대표단의 기조 연설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회장이 연단에 섰을 때 500명이 넘는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무기 평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실전 성능, 특화가 아니라 적응력, 경험이 아니라 혁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분 넘게 계속된 기립박수였어요. 그날 이후 스펙은 단지 참고일 뿐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한국 대표단을 둘러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한국 무기 도입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 이전도 가능한가요? 공동개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이런 광경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무기 시장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학계의 변화였습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군사학 교수가 특별 강의를 했어요. 제목이 K-디펜스 모델, 새로운 방산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 개발에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줬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어요. 경험 중심에서 과학 중심으로, 특화에서 범용성으로, 단일 환경에서 다환경 적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겁니다. 강의실 벽에는 UAE 천공 미사일과 카타르 K2 전차 시험 영상이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되고 있었어요. 이 영상들은 이제 군사 아카데미의 교육 자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장을 연구실 안에서 완성했습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어요. 한국 모델을 다른 나라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영국 국방대학 교수가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철학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하버드 교수가 답했어요. 한국의 접근법은 그들만의 독특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형적 제약이 오히려 창의적 사고를 강제했던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이미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전환이 어려울 겁니다. 이 분석이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컨퍼런스 기간 중 가장 화제가 된 건 중국 대표단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한국을 조롱하던 중국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중국 북방공업 부회장이 직접 한국 부스를 방문해서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다환경 적응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 측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기술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되는 선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도 논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초기 조롱 기사들은 모두 삭제되고 대신 한국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혁신성 인정해야 중국도 한국식 다환경 무기 개발 필요, 동북아 방산 협력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저는 웨이보에서 과거 조롱 댓글들과 현재 찬사 댓글들을 스크린샷으로 비교해봤어요. 2023년 11월 초기 조롱. 한국 무기 또 사기쳤네. KKK. 이제 중동은 우리 차례다. 사기 무기 팔다가 들킨 한국 KK. 2024년 3월 현재 찬사. 한국 기술력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저런 혁신적 사고 필요해.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 세상은 너무 빨리 웃고 너무 빨리 얼굴을 붉힌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컨퍼런스 셋째 날에는 더욱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에나토 사무총장이 특별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한국을 나토 파트너십 플러스 국가로 승격시키고 방산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엄청난 의미였어요. 사실상 서방 군사 동맹의 핵심 멤버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세계가 그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후에는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인 비공개 세션이 있었어요. 저도 군사 분석가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폴란드 국방장관의 발언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식 무기 도입을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삼겠습니다. K2 전차, K-가이드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패키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유럽이 한국 무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호주와 인도의 반응이었어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호주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인도 국방부 차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K-무기 시스템이 중국 견제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의 초조함은 더욱 커졌어요. 자신들을 둘러싸고 한국 무기들이 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처음 한국 무기를 본 순간과 지금을 비교해보는 시간이었어요. 1999년 런던 방산 전시회에서 본 한국 부스는 작고 초라했습니다. 방문객도 거의 없었고 전시품들도 평범했어요. 그때 저는 한국 관계자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기술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가격이 착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 부스가 전시회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세계 각국 VIP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무기를 넘어 그들의 철학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컨퍼런스 폐막식에서 주최 측이 특별상을 발표했어요. 올해의 가장 혁신적인 방산 기업상을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수여합니다. 수상 소감에서 한국 대표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계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상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폐막식이 끝나고 각국 대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역사적인 변화를 목격했다고 느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회장이 제게 말했어요. 앤더슨,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알겠어.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던 거야. 한국은 미래를 준비했고. 프랑스 탈레스 부회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 방식을 연구해야겠어. 아니면 계속 밀릴 거야. 미국 로키드 마틴 부사장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이자 경쟁자가 됐다. 존경할 만한 상대야. 컨퍼런스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5개월을 정리해봤습니다. UAE 사막에서 시작된 47km 미사일 사건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군사 기술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 선도국이 되어 있었어요. 전장은 이제 한국의 손에서 설계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불과 5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한국 무기의 임팩트가 강력했다는 뜻이겠죠.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25년간 군사 분석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무기들을 봤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부터 러시아의 실용적인 무기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하지만 한국 무기처럼 세상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단순한 강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진짜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상상력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철학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재에 앉아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책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목은 전장을 설계하는 나라로 정했어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회의론자에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25년 전 한국 무기를 처음 봤을 때의 회의적 시선에서 이제는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거였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런던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UAE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과 카타르 훈련장의 K2 전차, 엔진음이 생생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세상은 이제 작은 나라를 다시 바라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지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강한 나라였어요.
그것도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무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가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을 설계하는 법을 보여준 역사였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최대 장점이 되었어요. 사막이 없어서 사막용 무기를 못 만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지형을 지배하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장은 바뀌었고 그 설계자는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